안녕하세요. 향기책방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벌써 겨울도 가나 싶은 게 또 한 번 빨리 가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그래도 책과 함께 하면서 그 아쉬움을 좀 달래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 할 책은 무yen거 작가님의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 입니다. 저자 무yen거는 상담심리 전문가로 전작인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에서 먼저 착한 사람이 영리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했었죠. 이 책에서는 좀 더 깊이 있고 다소 직설적으로 친절과 거절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착한 나를 지키고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무골호인이라고 하죠. 직역하자면 뼈 없이 좋은 사람이고 뼈처럼 단단한 뜻을 내세우지 않고 순하여 남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줏대 없고 소신이 없어 결국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기 쉽습니다. 마음에도 강단이 필요한데 이런 무골호인에게는 강단이 부족합니다. 다정할 땐 다정하고 매정할 땐 매정해야 합니다. 온화하면서도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 강단 있는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책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영리하게 나를 지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나만 착하게 살아야 해? 티는 22살이었지만 아직 미혼이었다. 가족들은 선을 보라고 성화였다. 그녀도 결혼하고픈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선을 보고 싶지는 않았다. 얼굴을 겨우 몇 번 보고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가족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선자리에 몇 번 나갔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가족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고 마침내 티는 조건만 괜찮으면 아무하고나 결혼하자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 그런 생각으로 나간 마지막 선자리에서 그녀는 그럭저럭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다. 그리고 상대가 늘어놓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 일단 만나기로 결정했다. 만나다 보니 남자는 감정적이고 자제력이 부족했으며 툭하면 성질을 부렸다. 그녀는 참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지만 상대가 무릎을 꿇고 매달렸다. 티는 관연한 자신의 나이가 걸려 망설였다. 남자의 괴팍한 성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인 것 같았다. 게다가 이렇게 매달리는데 헤어지자니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하고 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곧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자는 본성을 드러냈다. 티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그녀의 곁에 있었던 것은 단 이틀뿐이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와서는 더 심했다. 남편은 아기가 아무리 울어도 안아주지 않았으며 그녀에게 밥 한 번 챙겨주지 않았다. 산후조리 기간 내내 그녀는 고통을 삼키며 홀로 아이를 돌봤다. 산후조리가 끝나자마자 티는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가 결혼 전에 사놓은 집을 이미 몰래 처분한 상태였고 양육비 한 푼 주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친정 부모에게 얹혀 살며 아이를 키워야 했다. 인생은 돌이킬 수 없다. 미안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으면 후에 더 큰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서로 빚진 것도 없는데 단지 미안해서 거절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는가. 거절한 뒤 잠깐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편이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체면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칠 때가 종종 있다. 심한 경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다 앞길을 망치기도 한다. 그러니 차라리 미안해서 겸연쩍어서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체 말고 실행에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당신의 용기를 전부 가져가 버릴 것이다. 미안한 마음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선 곤란하다. 지금 당장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미안한 마음이 더는 당신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라. 예전에 무슨 일이든 말만 하세요 라는 제목의 꽁트가 있었다. 주인공은 남이 도와달라고 하면 가슴팍을 팡팡 치며 무슨 일이든 말만 해 라고 외치는 사람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기차표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때 주인공은 친구에게 아는 사람이 있어서 기차표를 쉽게 살 수 있다고 허풍을 쳤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그에게 기차표를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거절하기가 민망했던 그는 결국 이불을 싸들고 기차역으로 가서 벌벌 떨며 밤새 줄을 선다. 남들이 부탁한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 말이다. 전형적인 착한 사람 콤플렉스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의 비위를 맞추었지만 결국 비웃음거리로 전락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으나 최후에는 모두에게 무시당하는 꼴이 된 것이다.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남에게 밉보이지 않으려 전전긍긍할수록 오히려 미움을 사기 쉽다. 내가 바라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갈수록 내게 요구하는 사람만 늘어난다. 힘들게 일하고도 단지 겸연쩍다는 이유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결국 혼자 고통을 곱씹어야 한다. 아는가?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게 만드는지. 미안한 마음 때문에 잃은 우정, 사랑,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최소한의 성과 원칙을 지키고 아참하거나 비위 맞추지 않으며 과감히 거절하면서도 적당히 도와주는 지혜를 가져야만 비로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인생의 큰일 앞에서조차 최소한의 선도,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다.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미국 뉴욕의 한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벌어졌다. 근무 3년 차인 간호사 제이는 환자에게 약을 잘못 투여했다. 기상이변으로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갑자기 바빠지는 바람에 생긴 착오였다. 다행히 금방 발견한 덕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병원 관리부서는 즉시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데 나섰다. 먼저 간호사실 컴퓨터에서 가장 최근의 병력을 확인한 뒤 제이가 담당한 구역의 환자가 30%나 증가했는데도 간호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윽고 인원 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제이에게 과중한 업무가 집중되면서 피로가 쌓인 것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뒤이어 병원 HR 부서는 질의를 통해 제이에게 갓 2살 된 아이가 있는데 최근 어린이집에 적응하지 못해 밤마다 운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제이는 집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한 셈이다. 조사원은 제이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은 병원의 상담심리 전문가도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책임 추궁은 제약회사에까지 미쳤다. 조사해보니 자주 처방되는 약품 몇 종에
모양과 색깔이 매우 비슷했던 것이다. 경력 있는 의료인이라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헷갈릴 수 있을 정도였다. 이에 병원은 제약회사의 간호사가 약품을 혼동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약품의 포장 혹은 형태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병원의 상담심리 전문가가 제이를 찾아가 환자 배상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걱정 말라며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는 제이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10시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다. 그 후로 자원봉사자가 아이를 돌봐준 덕분에 제이는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충분히 쉴 수 있었다. 또한 병원은 아이가 유치원 생활에 적응할 때까지 제이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제공했다. 만약 똑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병원 책임자는 가장 먼저 제이에게 손가락질했을 것이다.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하다니 제정신입니까? 요새 환자들 무섭습니다. 별것 아닌 일로도 매일 소송 위협이에요. 지금 당신이 병원을 얼마나 곤란하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그러고 나선 긴급회의를 열고 환자와 간호사실, 병원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제이를 감봉 처분한 뒤 그녀가 모두의 질책을 받도록 온 병원에 알리지 않았을까? 그만하면 다행이다. 더 심하면 환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제이의 실명이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다. 심지어 자기 아이밖에 모르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잘못된 약을 투여하다는 식의 신문기사가 연이어 쏟아지면서 간호사 개인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될지도 모른다. 이처럼 사회 문제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보이는 문제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의 맥락을 주관적 능동적으로 짚어낼 수가 없다. 착한 사람은 대개 자신을 질책하는 습관이 있다. 모든 일을 자기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은 당신의 반성과 자책이 필요 없다. 당신이 스스로 비하하는 탓에 오히려 상황이 비극에 빠지곤 한다. 당신은 어떻게 비춰지고 싶은지에 따라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가장 진실한 모습을 좋아해 준다면 당신은 진실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단면밖에 봐주지 않는다면 그 단면에 집착하며 살게 된다. 어찌해도 남이 자신을 봐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마음을 읽어서 거기에 맞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고급 기술을 연마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남이 자신을 봐주기를,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이 사회와 가정은 언제나 남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남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며 남의 바람을 먼저 채워줘야 비로소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왔다. 비로소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왔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이 바라던 바가 좌절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심지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런 확신을 주입한다. 내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이유는 상대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니 상처받아도 마땅하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라고 재촉했다. 모든 것이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해서라는 점을 거듭 각인시키는 것이다. 나 자신이 아닌 바깥을 보도록 강요당하는데 무슨 수로 스트레스 받지 않겠는가? 인간관계에서 받은 모든 상처가 전부 내 잘못이라는데 무슨 수로 좌절하지 않겠는가?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적어도 당신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해준 사람이 과연 있었는가? 나의 내면을 편안히 대할 수 있어야
비로소 외부 세계를 기쁘게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 내면 관찰은 나의 불완전함을 찾는 과정이 아니다. 나는 본래 완전하다. 다만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외부를 인지하는 방법에 문제가 생겼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 상처받은 후 내 인생의 악플러로 변해 인생 뭐 있어? 다 허무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어떤 관계에서든 나라는 본체를 명확히 인식하는 일이다. 이 관계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 당신이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이든 미혼이든 기혼이든 상관없다. 또 직장 내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부부 관계든 모든 관계 속의 고통과 기쁨은 모두 당신의 상처를 비춰 보여준다. 그렇다. 기쁨조차도 당신이 이 관계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자신과 외부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일방적으로 세상에만 관심을 집중하지 말고 스스로 들여다보라. 자신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관심을 얻으려 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도 마라. 나만큼 나 자신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나의 길을 열어가고자 한다면 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물론 착해야 하지만 늘 상처를 입을 정도여서는 곤란하다. 선한 마음을 지키되 나의 선함이 다른 이가 나를 함부로 짓밟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싶다면 자신은 적어도 강가에 안전히 서 있어야 한다. 진정한 선량함은 원칙과 관련된 문제이지 무조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의 적이 되지 마라. 다른 사람의 혓바닥 위에서 놀아나지 마라.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학대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더 큰 학대를 받게 된다. 당신은 스스로 충분히 잘 대해줄 자격이 있으며 타인의 선의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친절이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매우 훌륭한 품성이지만 실제 이런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그에 비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발에 차일 정도로 많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배신도 잘한다. 일종의 악순환이랄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선량함을 먹이로 던져주지 마라. 결국 바보가 되는 쪽은 자신일 테니 말이다. 100번을 못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면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100번을 잘해줘도 한 번 못해주면 즉시 낯빛이 변한다. 이런 사람에게 끝도 없이 선의를 베풀어주는 것은 오히려 잘못이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만두가게 주인이 제때 따뜻한 식사를 하지 못하는 환경미화원과 불황자들에게 사랑의 만두를 공짜로 나누어 주었다. 얼마간 선행을 계속하다가 주인이 더 이상 만두를 공짜로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그간 만두를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거칠게 항의하고 나섰다.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심지어 만두 말고 돈으로 달라며 뻔뻔하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가 이른바 착하고 순진한 어려운 서민들이 벌인 일이었다. 본래대로라면 마땅히 만두가게 주인에게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감사하기는커녕 이토록 악한 짓을 벌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경제학의 한계 효용이다.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을 때는 누군가 만두 한 개만 줘도 감지덕지한다.
심지어 그를 위해 충성까지 맹세할 수 있다. 그런데 실컷 먹고 배가 부른 후에 누군가 또 만두를 준다고 해보자. 어떨까? 아마 처음처럼 고맙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느끼는 행복감은 첫 번째 만두를 먹었을 때가 가장 크며 이후의 행복 지수는 포만감과 반비례에 떨어진다. 배가 부른 뒤에는 이제 고기 좀 먹고 싶은데 왜 자꾸 만두만 주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십상이다. 그러다 손에 10여 개의 만두가 쥐어지면 고마움은 거의 사라지고 스멀스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사람들은 자선을 베푸는 줄 알지만 사실 쇼를 하려는 게 아닐까? 왜 만두만 주냐고. 내가 필요한 게 만두뿐이 아닌데 말이야. 옷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물론 맨 처음 도움을 받았을 때는 대부분이 진심으로 고맙다고 느꼈으리라.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로 도움을 받은 후에는 어떨까? 아마 자신이 마땅히 누릴 당연한 권리로 여긴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도움이 끊어졌을 때 그처럼 분노하고 화를 낼 이유가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선한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러나 선한 마음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며 수많은 작은 선의가 엄청난 화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한다. 맹목적인 선량함은 오히려 잘못일 수 있다. 옛말에 배는 적당히 부른 것이 좋고 사람은 적당히 잘해주는 편이 좋다고 했다.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선한 사람이 돼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비록 선량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마음의 선한 생각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향기책방이었습니다.